안녕하세요. 한국사 조선시대 편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구분을 좀 해보겠는데요.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그리고 근대 사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년별로 따져보면은 2학년 때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그리고 3학년은 근대 현대 사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와 후기의 분수령이라고 하면은 양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란과 호란, 이 두 개가 두 난이 있기 이전은 조선 전기, 이 난이 있고 난 다음은 조선 후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배계층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조선을 세운 혁명파, 그 다음 세조의 왕위 찬탈을 찬성했던 훈구파, 이 훈구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던 살인파, 그리고 이 살인파가 붕당으로 나누어지는 붕당정치, 그리고 숙종, 영조, 정조 때의 탕평책, 그 다음 세도정치, 밀란의 발생, 이런 순서로 아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 전기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말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원명 교체기, 명의 무리한 요구, 즉 다시 말해서 공민왕 때에 획득했던 천령위를 명나라가 자기네가 지배하겠다라고 하죠. 여기에 우왕과 최영은 이참에 요동을 정벌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요동 정벌군이 떠나는데요. 이 정벌군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가 서로 싸우게 되고요. 정도전, 조준 등 급진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전법을 실시하고 그래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권문 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몰수해서 새로운 토지법인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이것을 이제 자기들 측근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군사적, 그 다음 경제적 실권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건파 사대부가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왕조가 건설됩니다. 국호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경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요. 바로 한양 천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고려 말 혼란한 사회가 되고요. 권문세족의 횡포와 원나라 명나라 교체기, 그리고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그다음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요. 그다음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요.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를 다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 수도였던 개성을 떠나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선 왕조가 건국이 됩니다. 다음은 조선 전기의 정치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종은 중앙 집권을 강화합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의 정도전을 제거하고 강력한 왕권 중심의 그러한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해서 민정을 파악하고요. 사병을 혁파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대파를 없애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환정책이라고 해서 섬나라에 있던, 섬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소환해서 육지에 살게 하는 이런 정책들입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를 때를 생각해 보면은 태종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입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해서 여러 학자들의 도움으로 아주 안정된 그런 정치를 펴나가고요. 세종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조입니다.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지만 직전법을 실시하고 군사제도를 정비하는 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종인데요. 성종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유교적인 통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 고려와 조선시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고려시대는 불교 중심인데 비해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중심이 됩니다. 고려시대는 귀족 사회였고 엄서제를 통해서 많은 귀족들이 관직에 진출한 반면 조선시대는 양반 관료 사회였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많이 진출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주현과 속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존재했는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향리가 지방 호족으로 강한 권한을 가진 반면 조선시대에는 향리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향소부곡이라는 이런 특수한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반면 조선시대에는 특수한 행정구역은 모두 다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지방을 5도와 양계로 나눈 반면 조선시대에는 8도로 나누었고요. 5도에는 안찰사를, 양계에는 도병마사를 파견한 대신 조선시대 8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훈구와 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훈구파는 실권자입니다. 조선 전기의 실권자들,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이 훈구파가 되고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것은 뭐 어쩔 수 없었다 내지는 좋은 일이다 라고 옹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 전기부터 실권을 장악해서 경제적으로도 대토지를 소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훈구파들은 중앙 집권을 주장하고요. 강력한 왕권에 의한 실리 정치를 주장한 반면 살인파들은 이제 조선 건국에는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유학자들의 제자들이 살인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이었고 중앙 집권보다는 향촌 자치, 향촌에서 살인파가 스스로 통치하는 그리고 왕과 신하가 함께 통치하는 왕도 정치, 왕도 도덕적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그런 왕도 정치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살인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살인파들은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요. 훈구파와 대립으로 인해서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4대 사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네 가지 사화를 가지고 4대 사화라고 하는데요.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썼는데요. 그의 제자 김일손이 이 조의제문을 조선왕조실록에 실었다가 나중에 피해를 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파가 피해본 무오사화. 자, 다음은 갑자사화인데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화와 차이점은 갑자사화는 훈구파, 살인파 모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사화가 되겠습니다. 중종 때 일어났는데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중종이 힘을 실어주다가 결국은 위훈 삭제 사건이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광조와 그 살인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김용사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얼사사화인데요. 명종 때 일어났습니다. 대윤과 소윤의 싸움으로 살인파가 피해를 본 소윤이 승리하는 그런 사화가 바로 얼사사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조 때의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이 집권하고 붕당이 나누어졌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자, 임진왜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무사들, 영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의 땅을 영주들에게 나눠주겠다 해서 많은 영주들이 조선으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의 초기에는 준비를 부족함으로 인해서 관군이 패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수군이 승리하고 의병의 항전으로 결국 조선이 승리한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나라가 원군으로 와주면서 일본은 더욱더 고립이 되게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요. 국토가 황폐화되었고요.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는 에도 막부 시대가 성립이 됩니다. 명나라는 쇠약해지고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성장하고 여진족은 후검과 청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다음은 광해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에게 주어진 큰 임무는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후검의 압박, 자, 후검과 명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후검은 뒤에 있는 조선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명나라와 청나라, 후검에게 둘 다 우리와 친하다, 나 친하게 지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립 외교가 되겠습니다. 명나라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강홍립 장군을 보냈지만 강홍립에게는 관세향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관세향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서 한번 적진을 둘러보고 누가 이길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라. 명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은 명나라 편에 서서 계속 싸우고 명나라는 이제 안 되겠다. 후검이 더 강한 것 같다 하면은 후검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붕당 정치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처음에는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립을 하였고요. 광해군 때에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북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 북인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는 정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북인 중심의 실리 외교를 펼 수 있어서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조 때에는 인조가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는데요. 인조 반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광해군이 잘못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광해군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예, 우리 조선에 오랫동안 해왔던 4대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나갔죠. 즉 다시 말해서 명나라를 아버지처럼 섬겨야 되는데 오랑캐라고 여겨지는 청나라와 손을 잡고 명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그저 보고만 있었다는
그런 성리학적인 명분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가 정권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겠습니까? 청나라를 이제 멀리하겠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선택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조 때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고 인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복림대군이 또 왕위를 잇기 위해서 왔지만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효종으로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효종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북벌론을 주장합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북벌을 준비하자. 그러나 결과는 자전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했고요. 청나라가 이전과 달리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효종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벌론은 유야무야되고 서서히 바뀌게 되겠습니다. 효종 때에는 그래도 나선정벌에 나섰는데요. 청해 국경에 침입한 러시아군을 우리가 물리쳐줬습니다. 이 북벌론으로 군사력을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러시아군을 물리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선정벌이라고 합니다.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조선의 정책은 북벌론에서 한 발 물러나 서서히 이제 청나라 것을 오히려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발달된 청어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효종 때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서 북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북벌론이 이제 힘을 잃고 북학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양난 이후의 사회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으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변사는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7년간의 전쟁, 그 다음 병자호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군사의 중요성이 증가했죠. 그래서 비변사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그냥 쭉 비변사가 최고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 질서가 혼란해졌습니다. 임진왜란이라든가 정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는 돈이 없고 그래서 결국 공명첩이나 납속책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공명첩이란 것은 평민이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이고 납속책이란 것은 주로 노예나 하층민이 자유민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반 신분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워진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영정법으로 1년에 사두에 세금을 걷는 영정법이 실시가 되고요. 다음은 군역, 2필씩,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낮추어주는 균역법이 실시가 됩니다. 다음은 곡물인데요. 이 곡물을 현물로 받던 것을 쌀이나 포로 대신 받게 하는 그러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쌀이나 전, 대동전, 대동미로 받게 되는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다음은 군사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조선 전기의 5위가 조선 후기에는 5군영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조선 전기의 5위가 있을 때는 잡색군이라는 예비군이 소속이 되었는데요. 이 잡색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반, 노비 이런 군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군대로 편제되어서 평상시에는 자기 업무를 하지만 유사시가 되면은 군대로 편제되어서
군사활동을 하던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잡색군이라고 합니다. 오군영 때는 속오군이라는 그러한 예비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때의 이 속오군에는 천민부터 시작해서 농민, 양반까지 모든 소속들이 다 속오군에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색군과 속오군의 차이점은 잡색군에는 농민군이 빠져 있고 속오군에는 노비부터 시작해서 양반까지 전 계층이 다 소속된 것이 바로 속오군의 예비군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선 전기에는 오위제였을 때는 농민들은 늘 군대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오군영제에서는 군포를 납부하고 모병제, 즉 다시 말해서 직업군인화 되었기 때문에 속오군에는 노비, 농민, 양반 모든 계층이 다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에 개혁의 군주로 일어나 있죠. 자, 영조와 정조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의 업적은 이렇게 외웁니다. 영균, 신속.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하고 신문고를 부활했으면서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균역법은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군포를 한 필씩 내는 것을 가지고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조의 업적인데요. 정장규, 대통수 이렇게 외웁니다. 정조는 장용령을 설치하고 왕의 친위군인 장용령을 설치하고 규장각, 정조를 도와서 정책을 위반하고 연구했던 기관,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했던 그런 규장각을 통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 대전, 통편을 편찬했고요. 수원에 화성을 쌓아서 이 다음에 자기의 근거지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균신속, 영조균역법, 신문고, 속대전, 편찬, 정조, 장용령, 규장각, 대전 통편, 수원 화성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업적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학이 발달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은 조선 후기에 발달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성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이론적이다. 양명학이 나왔지만은 그것도 이 당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학문이 바로 실학,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다. 이 실학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개혁론이 되겠습니다. 유영원이라는 사람은 균전론이라는 토지제도를 주장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주면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익이라는 사람은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토지의 소유를 제한해서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싸게 팔아서 가난한 농민들도 땅을 가질 수 있게 하자. 영업전이라고 해서 팔지 못하는 토지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익의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여전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을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자. 그래서 일 나온 숫자만큼, 날짜만큼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분배를 하면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입니다. 다음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인데요.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청나라, 이 중국에 발달된 그런 제도와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은 수레화, 그 다음 선박을 이용해서 물자를 수송해야 된다. 그 다음
주로 상공업의 발달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개혁론자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라고 합니다. 유수원 같은 경우는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사대부가 최고로 높은 지위지만 직업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 이런 주장했고요. 홍대용 같은 경우는 문벌이 문제다. 문벌을 철폐하고 중국 중심의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같은 사람은 화폐의 유통과 수레의 선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박제가 같은 경우는 소비를 권장하고요. 북학일을 저술했던 그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박제가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하지 않으면 유통이 되지 않고 그러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적절한 소비는 유통을 증가시키고 생산을 활발하게 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그 당시에는 아주 특이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적절한 소비를 권장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다음은 서민의식의 성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양법이 일반화됩니다. 모내기법이라고 하죠. 자, 이 모내기법과 직파법, 그냥 씨앗을 뿌려가지고 생산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이양법으로 모내기를 해서 생산을 하면은 최대한 생산량이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정대가 되고요.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양법으로 만약에 가뭄이 오면은 말라 죽습니다. 모가 말라 죽어서 생산량이 진짜 0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양법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초 작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옛날 농법에서는 논에 풀 뽑는 게 제일 큰 일이었고 계속 뽑아줘야 됐지만 이양법으로 하면서 제초 작업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뭐를 옮겨 심는 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농사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많은 인원이 이제 줄여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농민들도 나눠지게 됩니다. 부유한 농민이 생기는가 하면은 가난한 농민이 생기고요. 그래서 날품팔이로 전락하는 농민들도 생깁니다. 부유한 농민들은 점점 여유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여유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5일장,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는 일에 매이지 않고 서당에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움으로 인해서 정보 획득이 또 좀 더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 이양법의 실시로 인해서 많이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서민들이 의식화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조선 전기와 후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지금 빠져 있지만 이런 언급된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복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